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의 무슨 고등학교 음악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과연 이것이 역사 수업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마 예상하지 못하신 어떤 음악의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어쩌나 이제 걱정하면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제가 뭐 아는 거 잘난 척 하려고 괜히 이런 이제 음악 이론까지 다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선법의 그 8가지 모드 중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마틴 루터가 선호했던 음계가 있고 나름 활용했던 그만의 방식도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본당에 다 성가대가 있을 것이고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합당하게 찬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닥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르침에서는 음악을 쓸 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공표가 되죠. 이를테면 현악기를 쓰지 마라 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바이올린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안 되는 악기는 실상 없다고 봐야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뭐 다 기타에 드럼까지 치는데 그깟 바이올린 첼로는 양반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 왜 안 되냐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결론은 안 내고 계속 얘기를 이제 빙빙 돌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기쁜 선물을 할 거냐, 주는 사람이 기쁜 선물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미사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성음악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초기 다성부 음악인 올가눔, 이 올가눔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부도 3성부, 4성부 또 확장이 되고 거기에 박자 개념이랑 리듬까지 생겨나면 이제 어떻게 음악이 달라지는지까지 우리가 봤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모텟이라는 새로운 다성부 음악 테크닉 혹은 장르,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엔 어디까지 성음악이 발전이 되는가 하는 이런 변화의 흐름과 또 개혁의 과정을 알아야 지금의 우리가 더욱더 합당한 찬미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13세기 초, 그러니까 격동의 1300년대를 막 지나고 있는 무렵이죠. 역시 노틀담 학파 혹은 악파라고 해도 되는데 이 노틀담 스쿨의 음악가들은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성부가 있는데 이제 맨 아래 테너가 주 멜로디라고 했죠. 윗성부들은 말하자면 화음들인 거예요. 어쨌든 다 같은 가사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윗성부에 다른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사가 있는데 윗성부에 또 다른 가사를 덧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계속 음악을 또 들어볼 텐데 예를 들어서 가요 같은 데서도 듀엣곡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술에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원음이 있고 거기에 한 줄이 다른 가사로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가사로 더해진 구절을 모텟이라고 불렸어요. 프랑스어 모트에서 이제 온 표현인데 단어 혹은 가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텟이 13세기 초에는 음악에서 어떤 장식구처럼 쓰이다가 차차 13세기 중반이 넘어가서부터는 여러 성부에서 그러니까 여러 성부가 다 다른 가사로 또 리듬도 그렇고 각각 자유로운 멜로디를 부르는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가사도 처음엔 라틴어만 썼었는데 성음악이 아닌 세속음악에서는 이제 불어로 된 세속 가사를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성음악이랑 세속음악이 스타일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까지도 모든 예술은 다 종교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3세기의 작곡가들은 테너의 그 주 멜로디를 쓸 때 작곡을 하기도 했지만 기존에 있던 찬트나 아니면 세속 음악에서도 그 멜로디를 차용해 와서 다성부를 편곡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곡들을 칸투스 필무스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하면 fixed song, fixed melody라는 뜻인데 기존에 있던 곡,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리메이크 곡인 거죠. 그래서 13세기 중반에는 이 모텟이라는 테크닉 혹은 장르가 성음악과 세속음악의 양쪽에서 아주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모텟 곡을 하나 우선 좀 들어볼 텐데 프랑코니아 모텟이라고 해요. 프랑코니아 모텟. 콜로뉴의 프랑코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에 성부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래 테너 파트가 주 멜로디, 이제 제일 속도가 느려요. 음표 길이도 길고 가사 단어도 몇 개가 안 되겠죠. 중간 파트는 그것보다는 조금 빠르고 가사도 많고, 그리고 제일 윗 성부는 속도도 제일 빠르고 가사 음절수도 가장 많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듣지 마시고 이제 3개 파트가 이제 들리실 텐데 들으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각각의 성부가 다 따로 노는 게 들리시나요? 자, 악보를 다시 보면 맨 아래 테너랑 두플룸 그리고 투르플룸 전부 다 리듬도 다르고 어떤 반복되는 패턴도 거의 없어요. 맨 아래 테너는 투르플룸에서 5도 아래로 가는데 원음 멜로디는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페로탱이란 작곡가의 비데룬트 옴네스라는 곡에서 차용을 해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있죠. 이렇게 악보만 봐도 테너는 가장 느리게 가고 윗성부로 갈수록 음표가 많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 성부가 속도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고 한 이런 형태의 편곡이 프랑코니아 모텟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편곡은 가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어떤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는데 원곡은 페로탱의 성가에서 가져왔지만 두플룸하고 투르플룸은 이제 다른 가사, 다른 멜로디란 말이에요. 내용은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투르플룸은 어떤 한 남자가 여인하고 이별을 하고 나서의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고 두플룸은 그 상대 여성, 그 여성이 역시 또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멜로디나 리듬이 어떤 일정한 패턴 없이 연주가 되는 방식에서 또 가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소 리드믹 모텟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 아이소, 이소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소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같은, 동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소 리드믹이라고 하면 같은 리듬 패턴을 반복적으로 쓴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이제 14세기 무렵이 되면서 이런 아이소 리드믹 모텟이라는, 그러니까 같은 리듬 패턴을 테너 멜로디에 반복해서 쓰는 테크닉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14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로 기욤 드 마쇼라는 음악가를 꼽는데 이 아이소 리드믹 모텟을 자신의 그 다성부 미사곡에 많이 쓰고 그랬어요. 메스 데 노트르담, 그러니까 성모님께 헌정하는 미사곡인 거죠.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자비송의 일부를 한번 들어볼게요. 크리스테 엘레이송,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의 그 앞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다 끝난 게 아닌데 너무 길어서 좀 끊고 갈게요. 크리스테하고 엄청 오래 갑니다. 아무튼 악보를 좀 다시 보면 맨 아래 테너가 있고 CT는 콘트라 테너라고 해요. 테너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 있고 위에는 두플룸 그리고 트루플룸. 일단 모든 파트에서 같은 가사를 부르고 있고 역시 테너가 멜로디인데 콘트라 테너도 그렇고 일정한 리듬이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욤 드 마쇼의 이 노틀담 미사곡은 자비송 말고도 거룩하시도다나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다른 파트에서도 이런 아이소리드믹 모텟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텟이라고 하면 음악에서 어떤 테크닉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의 장르를 뜻하기도 해요. 노틀담 음악가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됐는데 각 성부가 자유롭게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연주하고 기존의 곡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또 리듬 패턴을 쓰면서 음악 안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짜임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잠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오래된 성음악의 형태는 단성부였는데 올가눔이라는 최초의 다성부 음악이 나왔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스타일은 계속 변해가요. 그 중에서 모텟이라는 이 테크닉은 이제 르네상스 음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르네상스의 배경이나 어떤 정신세계까지 다시 다 돌아볼 것까지는 없고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이나 미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과학의 발전하고 같이 병행했단 말이에요. 특히 수학적인 면이 그 기초가 됩니다. 원근법의 발명이 아주 대표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하죠. 수학과 예술이 접목된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떤 성취가 예술 작품들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역시도 비율을 계산하고 아주 화려한 그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계산을 통해 제작된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이성을 통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로움이란 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음악도 이런 수학적이고 복잡한 음악은 지양하게 됩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두 명의 대표 작곡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욤 디파이랑 조스갱 데프레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디파이는 중세랑 르네상스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곡가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루터는 이 디파이의 음악이 너무 수학적이고 복잡해서 전례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데프레는 하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창 음악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루터가 바로 이 조스갱 데프레를 두고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칭송을 해요. 그렇게 루터교 전례 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준 음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 두 작곡가들이 물론 아주 동시에 산 건 아니지만 한 반세기 정도 차이로 디파이는 초기 르네상스 그리고 데프레는 르네상스 절정기에 활동을 했지만 어떤 점에서 이 두 음악가들이 차이가 나고 또 한쪽은 루터의 기준에 있어서 전례적이지가 못하고 또 다른 한쪽은 전례에 더 합당하다고 평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욤 디파이는 이름이 프랑스어라 기욤까지는 확실한데 라스트 네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두페이, 디페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성가대에서 이 작곡가의 곡들을 불렀을 때 저희 교수님은 두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기욤 두페이 15세기 중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였어요.
프랑스 캠브리 주교자에서 소녀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후에는 로마, 페라라, 사보이, 피렌체 등지에서 활동을 해요. 프랑스, 이탈리아 또 잉글랜드에서까지도 여러 음악을 접하고 음악가들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음악적인 지식의 폭이 엄청나졌겠죠. 그러면서 미사곡, 모텟, 또 여러 성가들, 또 다양한 세속 음악까지도 여러 스타일로 작곡을 해요. 그래서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이 뒤파이 곡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세 말기에 다성부 음악 테크닉도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 아이소리드믹 모텟 같은 거죠. 누페르 로사룸 플로레스라는 곡이 있는데 바로 피렌체 주교자 두오모 성전 봉헌을 기념하면서 작곡이 된 거예요. 피렌체 두오모가 어떤 성전입니까? 코시모 메디치의 후원으로 원근법의 창시자 브루넬레스키가 오랜 시간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냈던 르네상스의 원산지 피렌체 주교자의 그 돔을 올리고 나서야 에우제니오 4세 교황에 의해서 축성이 되죠. 바로 이때 두파이의 곡이 헌정이 된 거예요. 이 곡에서 아이소리드믹 모텟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텟곡 수프레문 에스트 모탈리푸스 보눔이라는 곡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천천히 다 들어보진 않고 이렇게 흘려서 듣기만 할게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중세 음악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의 어떤 음악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곡들은 맨 아래 테너가 가장 느리고 윗성부가 갈수록 더 화려하고 노래하기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각성부의 그 역할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곡들을 보면 사성부 각각의 그 참여 분량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성가대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곡들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이 나름 역할 분담이 비슷해진 게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였다라는 거예요. 뒤파이의 미사곡들을 보면 대개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무렵부터 그러니까 15세기가 돼서부터 미사 통상문 성가를 세트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1420년까지 그 전까지는 대부분 자비송, 대영광송, 신경,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이 어린 양 이런 통상문을 노래로 작곡을 하면서 각 곡을 따로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음악적인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동기라고 하죠. 동기.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하는데 두 마디의 어떤 멜로디나 리듬의 기본 형태가 있고 거기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뭐 16마디이던 32마디이던 곡 전체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들어보고 그랬지만 중세까지는 그런 음악에서의 모티브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사곡도 서로가 어떤 일관성이 없었어요. 근데 15세기부터는 작곡가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통상문 각각의 곡들을 서로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일명 모토 미사곡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미사곡을 써봤지만 멜로디의 흐름이나 리듬, 또 코드 진행, 또 최소한 조성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마치 하나의 작품을 그리는 것처럼 일관성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토 미사곡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후크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미사곡에 쓸 때 그 후크 멜로디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음악에서 차용을 해오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샹숑 같은 데서 후크를 가져다가 전래 음악에 썼다는 얘기죠. 아까도 언급을 했어요. 칸투스 필무스라고 해서 픽스드 멜로디의 미사곡을 이제 기존의 곡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기존의 곡이 성가일 수도 있고 세속 음악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곡을 만들어도 기존의 멜로디를 차용해 왔으면 그 곡 제목을 가져와서 미사곡 이름을 짓게 됩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가요가 있죠. 처음에 따라라라라라라 라는 그 멜로디를 가져와서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곡이라고 이름이 붙겠죠. 두파이도 그렇고 조스경 데프레도 가요에다가 이런 미사 통상문을 가져와서 미사곡을 만들고 그랬어요. 두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세속 음악곡을 모티브로 해서 미사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곡이 있는데 이 멜로디를 미사곡에 쓴 게 있어요. 들어볼게요.
멜로디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기억에 남고 그러진 않으실 수 있는데 악보를 보면 아까 그 가요 멜로디랑 같아요. 단지 박자를 2배로 늘리기만 한 거예요. 어쨌든 보시는 대로 분명히 세속 음악 모티브로 미사곡을 썼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사곡 전체를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모티브가 총 3번이 나와요. 하지만 길이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 봐도 음악을 작곡하는데 수학적인 부분이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곡은 대형광송인데 4성부죠. 위에서부터 칸투스, 알투스, 테너 그리고 바수스라고 불러요. 전에는 테너를 주 멜로디로 해서 악보 가장 아래에 뒀었는데 이제 15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렇게 칸투스, 알투스, 테너 그리고 바수스, 베이스죠. 코드에서 근음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4성부 구조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듀파이의 작품들을 보면 교묘하게 잘 드러나는 듯 숨겨진 듯 굉장히 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해오고 있지만 르네상스 미술 건축도 그렇듯이 어떤 작품 안에서 구도나 비율 또 짜임새를 정확하게 들어맞게 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듀파이의 곡들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언급했던 누페르 로사름 플로레스라는 곡을 분석해보면 피렌체 주교자의 그 건축 구조 비율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두오모의 그 입구 통로, 또 좌우 길이, 재단 뒤에 그 후진 부분, 또 도매 치수가 6대 4대 2대 3이라고 하는데 듀파이의 이 헌정곡에서도 곡의 네 부분이 있는데 섹션의 음표, 쉼표랑 해서 어떤 그 비율이 정확히 그 건축 구조랑 들어맞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연히 맞았을 뿐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음악은 이전 시대랑 비교해서 훨씬 구조적으로 무슨 건축을 하는 것처럼 작곡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명의 작곡가 조스캥 데프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데프레 역시 르네상스 시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에 하나로서 평가를 받아요. 프랑스 북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듀파이처럼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음악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사곡, 모텟, 세속 음악도 불어 또 이탈리아어로 작곡을 해요. 마틴 루터는 이 조스캥을 두고 음의 대가라고, 다른 작곡가들은 음을 따라가는 작곡을 하지만 조스캥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모든 음을 자유롭게 쓸 줄 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뭔가 루터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조스캥 데프레는 듀파이랑 마찬가지로 4성부 곡을 즐겨서 썼는데 그래서 얼핏 들으면 한편으로는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작곡의 그 방향성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자, 조스캥의 모텟은 15세기 후반 스타일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명확해요. 프레이즈가 아주 뚜렷하고 형식도 그렇고 톤의 조직, 구성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딱 떨어져요. 또 그 멜로디 모티브를 반복해서 씁니다. 멜로디를 반복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기억에 더 남고 더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사를 중시한 작곡을 했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말로 하는 설명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아베 마리아 비르고 세레나라는 1485년에 작곡된 조스캥의 곡 그 일부였어요. 조직이 계속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파트가 항상 같이 부르지를 않고 쉴 땐 쉬면서 또 같이 부를 땐 같이 하고 또 그러면서 윗성부에서 불렀던 프레이즈를 아랫성부에서 반복,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해서 부르는 거예요. 동기, 즉 모티브인 것이죠.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굉장히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듀파이 때만 해도 없었던 테크닉이에요. 듀파이 시대의 음악까지는 멜로디가 가사를 지배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악에서 멜로디가 우선이에요.
아까도 보면 글로리피카무스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기존의 멜로디를 손상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 가사를 끼워 맞췄단 말이에요. 아까도 들었던 자비손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테 엘레이손인데 크리스테 하면서 몇십 마디를 갑니다. 언제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한 단어 가지고 악보를 몇 장이나 넘어갈 일이냐고요. 근데 여기서 조스갱을 보면 가사의 단어 하나하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강세 부분을 길게 부르는 그런 게 나와요. 도미누스 테쿰, 도미누스 테쿰에 도가 강세가 들어가니까 그 음을 노래에서도 길게 부르는 거예요. 도미누스 테쿰. 그죠? 나머지 음들은 짧게 하고. 아니면 비르고 세레나 안에서 비르고 세레나니까 비음을 높게 씁니다. 그럼 노래를 하면서도 거기에 강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가사 내용에 맞춰서 솔렘니 플렌나 가우디오라고 하면 뭔가 가득함 또 장엄함 이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편곡 자체를 사부 모두가 리듬적으로 같게 속된 말이지만 떼창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이 밖에도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화음을 쓰는 거나 음정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코드에서 전위라고 하는데 어떤 음을 맨 아래에 놓을 거냐 뭐 그런 것까지도 가사에 맞춰서 편곡을 해요. 그러니까 조스킹의 모텟 곡들은 철저하게 가사에 중점을 둔 작곡법을 보여주는 어떤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데 조스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음악을 어디다 갖다 쓰겠냐는 거예요. 전래 음악이란 전래 경문에 충실한 음악이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듣는 회중이 아니면 부르는 회중이 쉽게 느끼고 그렇게 그들의 신심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루터한테 있어서 미사도 인간이 하는 행위이듯이 미사곡도 역시 인간을 위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성음악의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까지 쭉 살펴봤어요. 가장 전통적인 성음악 그레고리오 성가는 단선율에다가 반주가 없는 음악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성음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올가눔이라는 게 있었고 또 모텟이라는 게 있었죠. 박자 개념 또 리듬 패턴도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수학적으로 비율을 중시한 음악도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구성이나 모티브의 반복 또 가사에 중점을 둔 음악도 나오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과학의 발달 또 인문주의 정신에 기초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음악에 역시 녹아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틴 루터는 전래 음악에 관해서도 그냥 화려한 음악보다는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고 결국 우리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음악이 전래 음악으로서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음악을 루터교회에서 썼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사 시간에 루터교 전래음악까지 봐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 가톨릭 성가책을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성가대 지휘자들이 조금 많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